안녕하세요. 제5장 표준의 논리 앞부분 발표를 맡게 된 정우영입니다. 제가 맡은 부분은 5.1 머리말부터 5.4 확률 표집의 이론과 논리까지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정치 여론조사는 설문조사상 표집을 가장 눈에 띄게 사용하는 한 예입니다. 표집의 영향력에 대한 강력한 예시로 그림 5-1 9.11 테러 전후로 변동한 부시 대통령의 지지율을 그래프로 살펴보면 여러 다른 여론조사 기관에서 보고한 자료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표집은 관찰 대상을 추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표집은 관찰 단위를 추출하는 절차를 말하고 이러한 표본에서 커다란 모집단을 일반화하는 열쇠가 확률 표집입니다. 확률 표집은 무작위 추출이라는 중요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사회 연구는 과학이면서 예술이지만 표집은 과학에 더 가깝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 그 나름의 논리가 있고 사회 탐구를 위한 유용한 표본을 제공합니다. 확률 표집은 표본이 확률이론, 특히 무작위적 기제에 의해 추출되는 방법입니다. 확률 표집에는 균일 확률 추출 방법, 크게 비례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등이 포함됩니다. 엘프 랜던 대통령은 다이제스트의 여론조사 결과가 정확했더라면 대통령이 되었어야 할 사람입니다. 다이제스트는 처음에는 회수되었던 엽서에 기초하여 여론조사를 정확하게 예측했었습니다. 이후 여론조사 풀의 크기를 확대하여 1936년 가장 야심찬 여론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엘프 랜던과 프랭클린 루즈벨트 중 누가 당선될 것인가 예측했던 여론조사입니다. 전화번호부와 자동차 소유주 명부에 등재되어 있던 1천만 명의 사람들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고 약 200만 명 이상이 응답했습니다. 엘프 랜던이 57%, 루즈벨트가 43%로 엘프 랜던이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루즈벨트의 압도적 승리로 루즈벨트가 대통령이 되었고 여기서 비공식 여론조사의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는 다이제스트지가 사용했던 표집틀인데 이 경우 표집틀은 전화 가입자들과 자동차 소유주로 구성되었습니다. 1936년이란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최악의 경제적 침체 말기였던 그 당시 투표자 모집단의 표본에 부유한 사람들을 불균형적으로 많이 추출했고 그 표본은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시켰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배제시켰던 가난한 사람들은 루즈벨트를 압도적으로 지지했던 것입니다. 조지 갤럽은 루즈벨트가 랜던에 이길 것이라고 정확하게 예측했습니다. 갤럽의 성공은 할당 표집 기법의 사용이 있는데 할당 표집에서는 이를테면 가난한 백인의 농촌 남자들의 정확한 수와 같은 일련의 특성에 맞춰 사람들을 추출합니다. 갤럽 여론조사의 경우 표본 추출을 소득 수준에 기초시켰습니다. 그 추출 절차에 따라 각 소득 수준에서 정확한 구성비의 응답자들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지 갤럽은 여론조사의 실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갤럽의 실패는 표본의 대표성이 없다는 데 기인합니다. 이전에는 효력이 있었던 할당 표집이 1948년 파멸을 가져오게 됩니다. 할당 표집 기법은 연구자가 전체 모집단에 관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전국 정치 여론조사는 그러한 정보를 인구총조사 자료에서 1차적으로 얻습니다. 하지만 1948년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갤럽은 1940년 인구 총조사에 의존했고 결과적으로 농촌 유권자들을 과잉 대표한 갤럽의 여론조사는 민주당 유권자의 수를 과소 추정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확률 표집이 가능하더라도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비확률 표집이 요구됩니다. 비확률 표집은 확률 이론이 제시하지 않은 방식들로 표본을 추출하는 기법으로 이용 가능한 연구 대상자들에게 의존하기, 유의적 표집, 할당 표집, 그리고 눈덩이 표집이 그 예에 속합니다. 이용 가능한 연구 대상자들에 의존하는 것은 때때로 편의 혹은 우연 표집이라고 칭합니다. 이것은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길거리의 사람들을 면접하는 방법이긴 하지만 사회과학에서는 극히 위험한 표집 방법입니다. 이 방법으로는 표본의 대표성에 어떤 통제도 가할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합니다.
이 방법은 단지 어느 특정 시점에 표본이 추출된 장소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특성들을 연구하는 경우라든가 좀 더 안전한 표집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모집단과 모집단의 요소들에 대한 지식 및 연구의 목적의 기초에서 표본을 추출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 이러한 형태의 표집을 유의적 또는 판단적 표집이라고 말합니다. 유의적 표집은 비확률 표집의 한 형태로 연구자의 판단하에 가장 유용하거나 가장 대표성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관찰한 단위들로 추출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설문지의 최초 설계에서 질문들의 광범위한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응답자들을 추출하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어떤 의미 있는 모집단을 대표하지 않겠지만 검사를 통해 설문지가 갖고 있는 특정 결점을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눈덩이 표집은 현장 연구에서 자주 전개되는 비확률 표집의 방법으로 면접한 각 개인들에게 다음에 면접할 사람들을 말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노숙자, 불법 체류자 등과 같이 특정 모집단의 구성원들을 찾아내기 어려울 때 적절합니다. 눈덩이 표집에서 연구자는 자신이 찾아낼 수 있는 몇 명의 목표 모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자료를 수집한 다음 그들에게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집단의 다른 성원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합니다. 눈덩이 표집은 주로 탐색적 목적을 위해 사용됩니다. 할당 표집은 표본의 특성이 연구될 모집단에 존재하고 있을 특성과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미리 특정화된 특성들에 기초하여 단위를 표본으로 추출하는 비확률 표집의 형태를 말합니다. 할당 표집은 목표 모집단에 관련된 특성을 기술하고 있는 행렬 또는 표를 만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할당 표집은 확률 표집과 유사하지만 몇 가지 본질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할당 틀, 즉 각 칸들이 나타내고 있는 구성비들은 정확해야만 하는데 이를 위한 최신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각 칸 내의 표본 요소들의 추출은 그 칸이 모집단에서 차지하고 있는 구성비를 정확하고 추정했을 때조차 어긋날 수 있습니다. 사회 연구자들은 응답자들을 자신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그 응답자들이 대표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합성사진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사람들로 간주하는 반면 정보 제공자는 그 집단 자체에 대해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집단의 성원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정보 제공자는 연구하고자 하는 사회적 현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알고 있는 바를 기꺼이 말해주는 사람으로 응답자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비확률 표집은 그 자체로 특히 질적 연구 프로젝트의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반드시 비확률 표집의 한계성을 인식해야 하는데 그 예로 모집단을 정확하고 자세하게 대표할 때를 말합니다. 이 점은 확률 표집의 논리와 기법을 논의하면서 더욱 명확해질 것입니다. 확률 표집은 표본이 확률 이론, 특히 무작위적 기제에 의해 추출되는 방법을 말합니다. 확률 표집에는 균일 확률 추출 방법, 크기 비례 표집,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등이 포함됩니다. 확률 표집은 연구자들이 대규모의 모집단에 대한 정밀한 통계적 기술을 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실업 인구, 강간 피해자가 낙태권을 가져야 한다고 느끼는 사람의 백분율을 구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그림 5-2는 이지적인 모집단을 단순화시킨 예를 보여줍니다. 100명으로 구성된 이 작은 모집단은 성별과 인종이 모두 다릅니다. 이 가설적인 매우 작은 모집단을 사용하여 확률 표집의 다양한 측면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전체 모집단을 유용하게 기술하려면 모집단에서 추출한 개인들의 표본은 필수적으로 모집단과 동일한 변이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는 보기보다 간단하지 않고 연구자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일부 방식들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표집과 연관하여 어긋남은 간단히 말해 표본에 추출된 자들이 그들이 선택되었던 커다란 모집단에서 전형적이지도 대표적이지도 않음을 의미합니다. 사실 어긋남은 자신의 경험에 의해 사람들을 골라낼 때 거의 불가피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림 5-3은 연구자들이 단순히 연구하기에 편리한 사람들을 추출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매우 작은 모집단에서 여자들이 50%를 점하고 있지만 연구자에게 가장 근접해 있는 하위 집단, 즉 오른쪽 아래는 70%가 여성입니다. 그리고 앞서 그림 5-2에서 봤듯이 모집단의 10%가 흑인이지만 표본에는 한 명도 추출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연구자의 개인적 성향이 표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그 표본이 목표 모집단을 진정으로 대표하지 못할 수 있고 부주의한 표집으로 인해 어긋남이 생길 가능성은 수없이 많습니다. 대표성이란 용어는 표본의 특성이 그 표본에 추출될 모집단과 동일한 특성을 가지는 속성을 말합니다. 함축적으로 표본의 분석에서 유도된 기술과 설명은 모집단의 특성을 유사하게 나타낸다고 가정됩니다. 대표성은 표집 방법에 의해 상상되며 일반화 가능성과 추론 통계의 사용을 제공합니다. 확률 표집의 기본 원리는 모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이 표본에 추출될 가능성이 동일한 경우의 표본은 그것이 추출된 모집단을 대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표본들은 흔히 균일 확률 추출 방법 또는 앱셈 표본이라고 부릅니다. 확률 표본은 두 가지 특별한 이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확률 표본은 결코 완벽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으로 다른 유형의 표본들보다 더 나은 대표성을 가지는데 그 이유는 앞에서 논의된 어긋남들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로 확률 이론을 통해 표본의 정확성 또는 대표성을 추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식이 없는 연구자들도 우연한 방법을 통해 큰 모집단을 거의 완벽하게 대표하는 표본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확률 표집은 무작위 추출 절차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요소는 정보가 수집되는 단위이자 분석의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이와 구별해야 하는 분석 단위는 자료 분석에서 사용합니다. 모집단은 연구에서 이론적으로 특정화된 요소들의 총합체입니다. 연구 모집단은 표본이 실제로 추출되는 요소들의 총합체입니다. 무작위 추출은 각 요소들이 추출 과정에서 여타 다른 사건과 독립적으로 동일한 추출 기회를 가지는 표집 방법입니다. 표집 단위는 표집의 단계에서 추출을 위해 고려되는 요소나 요소들의 집합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설문조사 연구에 관한 8장에서 무작위 번호 전화 걸기 기법을 살펴볼 것이라고 합니다. 무작위 추출이 사용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절차는 연구자 측면에서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어긋남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직감에 근거하여 사례들을 추출한 연구자는 당연히 자신의 연구 기대나 가설을 지지할 사례들을 추출하게 됩니다. 무작위 추출은 이러한 위험을 제거해 줍니다. 더 중요한 점은 무작위 추출은 확률 이론 체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데 확률 이론 체계는 모집단의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뿐만 아니라 표본의 정확성에 대한 추정치도 제공합니다. 확률 이론은 모집단의 상수, 즉 모수를 추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모수는 모집단의 변수에 대한 요약 기술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느 도시의 모든 가족들에 대한 평균 소득은 모수이며 그 도시의 전체 인구에 대한 연령 분포도 모수입니다. 어떤 집단에 10명이 있고 각자는 주머니에 얼마간의 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림 5-4는 10명의 모집단을 나타냅니다. 그림 5-4에서 보여주는 돈들을 모두 더한다면 총합이 40달러이므로 평균이 4.5달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10명 모두를 실제 관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평균을 추정합니다. 그것을 위해 모집단에서 무작위 표본들을 추출하고 그 표본의 평균들을 사용하여 전체 모집단의 평균을 추정할 것입니다. 아래 그림 5-5에 그래프에 표시된 10개의 점은 그 10개의 표본들을 나타냅니다.
단 하나로 된 표본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본들은 또한 우리가 모집단의 추정치로서 얻을 평균을 나타냅니다. 그래프에 있는 점들의 분포는 표집 분포라고 불립니다. 이제 2명으로 된 표본을 택하기로 가정해 봅시다. 아래 그림 5-6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 크기가 증가하면 추정치도 향상됩니다. 여기서 표본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평균 추정치들의 분포가 향상됨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례에서는 10개 사례의 표집 분포이기 때문에 10개의 표본이 한계입니다. 그림 5-7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본 크기가 증가할수록 표본들은 진짜 평균치의 둘레로 더욱 가까이 뭉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부정확한 추정치들의 비율이 분포의 양 끝에서 감소되고 참값에 가까운 표본의 백분비들이 점점 증가합니다. 신뢰 수준이란 모수가 주어진 신뢰 구간 내에 미치할 가능성을 추정한 확률을 말합니다. 즉, 35% 내지 45%의 유권자들이 후보자 A를 선호하고 있음을 95% 확신할 수 있습니다. 신뢰 구간은 모수가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값들의 범위를 말합니다. 통계치의 신뢰 구간이 확장될수록 우리의 신뢰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통계치가 참값 플러스 마이너스 3 표준 오차 사이에 있을 것을 99.9% 확신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확률 표집의 기본 논리에 대한 논의에 결론을 내리기 전에 두 가지 주의가 요구됩니다. 첫 번째로, 여기서 논의한 바와 같이 설문조사에서 확률 이론의 사용이 전분 기술적 관점에서 볼 때 전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표집 분포의 이론은 설문조사의 상황에서 거의 결코 적용되지 않는 가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표준 오차의 특정 증가분 사이에 포함되는 표본들의 정확한 비율은 무한히 큰 모집단, 무한히 많은 수의 표본들, 그리고 추출된 모든 표집 단위들은 반복 표집 방식을 수학적으로 가정합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